선양의 지하 카지노, 테이블 위에 쌓인 돈다발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당에 바칠 썩 달치 외화를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웃고 있었죠. 3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무역성 간부였습니다. 기밀성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당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그랬던 제가 중국 땅에서 술과 여자와 도박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3년을 함께한 동료,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의 정체를 저는 끝까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 새벽 신문실 철문이 닫히고 나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미 제 가족까지 끝장난 뒤였죠. 저는 자유를 꿈꿨지만 그 자유가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리명철,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무역성에서 30년을 복무한 혁명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모범 노동자로 표창을 받은 분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당이 곧 아버지이고 수령님이 곧 하늘이라고 배우며 자랐죠. 의심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평양의 아침은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울려 퍼지는 혁명가요가 온 동네를 깨웠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이 늘어선 회색빛 아파트들이었죠.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그 풍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역성에 배치받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가슴에 기밀성 배지를 달고 처음 출근하던 날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당이 맡긴 일에 목숨을 걸어라. 그것만이 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다. 아버지의 눈은 진지했고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역성에서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낡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저는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수출 물량을 정리하고 외화 수입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올린 실적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일이었죠.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무역성에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결혼도 당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 은숙이는 평양교원대학을 나온 조용한 여자였어요. 말이 적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가끔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생겼죠. 딸 수련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을 때 제 심장이 처음으로 당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서류를 정리하고 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죠. 수련이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은숙이는 여전히 조용히 집을 지켰습니다. 평양의 모범 가정, 당에 충실한 간부. 그것이 리명철이라는 사람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처음 보는 사람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명철 동무, 당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했소. 중국 선양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할 간부가 필요하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외화벌이 파견, 그것은 무역성 간부라면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당의 최고 신임을 받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당이 맡기신 임무 목숨 바쳐 수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영광으로 가득 찼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숙이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의 얼굴에 스친 불안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무시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어떤 세계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출발은 2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열차는 낡고 느렸어요. 좌석 커버는 닳아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창문은 뿌옇게 얼어붙어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제 맞은편에는 최성호라는 동료가 앉아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아래, 같은 무역성 소속이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과장이 소개해 주면서 함께 파견 나갈 동무라고 했을 때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성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눈빛도 또렷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음직스럽다고 느꼈어요. 열차가 덜컹거리며 평양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겨울 들판은 온통 갈색이었고 간간히 보이는 마을에는 사람 그림자도 드물었어요.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 굴뚝 몇 개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건물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조국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성우가 말없이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죠. 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성우 동무, 중국은 처음이요?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처음입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당시에는 전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그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서류 검사를 받는 동안 압록강 너머로 중국 단둥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양에서도 야경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그건 몇 개의 가로등과 혁명탑 조명이 전부였죠. 그런데 강 건너편은 달랐어요. 수천, 수만 개의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네온 사인이 온갖 색깔로 반짝이고 있었죠.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성우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그도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명철 동무 갑시다. 그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지만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단둥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 날 아침 선양행 기차에 올랐어요. 중국 기차는 북한 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좌석이 깨끗했고 난방이 제대로 되어 따뜻했어요. 창문도 투명해서 밖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나가는 중국 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넓은 도로 위를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 마을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농촌 지역조차도 북한의 도시보다 번듯해 보였죠. 가슴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배신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죠. 그저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것들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재빨리 눌러버렸어요. 저는 당의 간부였고 자본주의의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 다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선양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을 가득 메운 인파와 소음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화려했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지시를 받지 않아도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것이 제게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도 줄을 서지 않았고 아무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어요. 자유라는 것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을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평양의 리명철이었으니까요. 선양에서의 거처는 시내 중심부에서 벗어난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무역성에서 마련해 준 곳이었는데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와 성우가 각각 한 방씩 쓰기로 했죠. 짐을 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북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중국 기준으로는 분명 최하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를 할 줄 아는 눈이 아직은 없었어요. 첫 번째 임무는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동식, 연변 출신으로 선양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조선족 식당이었죠. 동식이라는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뚱뚱한 체구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웃을 때마다 금리가 번쩍거렸죠. 처음 보는 순간 불쾌함이 치밀었지만 그가 내민 명함에 적힌 사업 규모를 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동식은 거침없이 말했어요. 우리 동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요. 돈이요. 방이고 뭐고 여기선 돈이 말을 합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성우는 옆에서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식은 계속 떠들었어요. 수산물 무역이 돈이 된다면서 자신이 중국 쪽 바이어를 연결해 줄 테니 물건만 제대로 넘기라고 했죠. 마진은 넉넉하니까 위에 보고할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분명히 이해했어요. 빼돌리라는 뜻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당의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이요. 개인 이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소? 동식은 껄껄 웃었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죠. 리 동무,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처음엔 그래요. 6개월만 지나보시오. 그 말이 귓가에 한참 동안 맴돌았지만 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성우와 나란히 걸었어요. 선양의 밤거리는 낮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네온사인이 거리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왔죠. 양꼬치를 굽는 연기, 매운 마라탕의 향, 달콤한 과일 냄새까지 코끝이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지나갔습니다. 평양의 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평양에서 밤 10시가 넘으면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곳은 밤 12시가 넘어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칠 줄을 몰랐고
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성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명철 동무,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숙소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동식의 금리 번쩍이는 웃음, 거리의 네온사인, 음식 냄새,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죠. 당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썩어 빠진 체제이며 인민을 착취하는 도구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양의 사람들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 보였죠. 머리를 세게 흔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당의 간부이고 이곳에 온 목적은 외화를 벌어 조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선양의 네온빛이 눈꺼풀 안쪽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양이 아닌 다른 곳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선양에서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동식의 안내로 대련의 수산물 가공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규모에 입이 벌어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냉동 창고 안에 수천 톤의 해산물이 쌓여 있었죠. 게, 새우, 오징어, 해삼까지. 북한 동해안에서 잡힌 수산물이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중국 전역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외화벌이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북한에서 수산물을 헐값에 넘기면 중국 쪽 가공 공장에서 포장과 유통을 맡아 두세 배의 가격으로 판매했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이 무역성으로 보고되고 나머지는 여러 단계의 중간 브로커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 흐름을 관리하고 정해진 외화를 평양에 송금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하고 명확한 임무였죠. 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과 평양에 보고하는 금액 사이에는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 안에 존재하던 것이었죠. 이전 파견 간부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이었고 동식을 비롯한 브로커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사업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갔어요. 접대비, 운송비, 뇌물,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비용들이었죠. 처음에는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어요. 저는 당의 임무에 충실한 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이 점점 더 큰 거래를 가져왔고 중간 마진도 커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을 거치는 현금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죠. 한 달치 외화 송금액을 맞추고 남은 돈이 처음으로 제 눈앞에 놓인 날을 기억합니다. 동식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우리 동무 몫이요. 수고했으니까. 봉투 안에는 중국 위안화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손끝에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돈을 만져본 순간이었어요. 북한에서 돈이란 배급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국가가 주는 만큼만 받고 국가가 정한 곳에서만 쓸 수 있었죠. 개인이 돈을 모은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현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전기처럼 온몸을 관통했어요. 머리로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봉투를 놓으려 하지 않았죠.
성우는 그날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연락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에게도 동식이 봉투를 건넸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묻지 않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첫 봉투를 받은 뒤로 마음의 빗장이 하나 풀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더 쉽게 받아들였고 세 번째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봉투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졌죠.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제목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개인 현금은 평양에서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 되어 있었어요. 그 돈을 숙소 옷장 깊숙이 숨겨두면서 저는 매일 밤 그것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세면서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돈을 더 세는 것으로 덮어버렸죠. 동식이 말했던 6개월이라는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만 그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김일성 배지를 단 무역성 간부였지만 그 배지 아래의 심장은 이미 다른 것을 향해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큰 거래가 성사된 직후였습니다. 대련의 수산물 수출건이 예상보다 2배 넘는 수익을 올렸고 동식은 축하한다며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장소가 어딘지는 말하지 않았죠. 그저 좋은 곳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성우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는 정리할 서류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가 왜 거절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동식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선양시내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건물 외벽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제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넓은 홀에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무지개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가죽 소파가 늘어선 VIP룸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처음 느낀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하지만 동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안쪽으로 이끌었죠. VIP룸 문이 열리자 넓은 방 안에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온갖 종류의 술병이 즐비했습니다. 중국 마오타이, 양주, 와인, 이름도 모르는 술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 배급으로 받는 소주 한 병이 전부였는데 이곳에는 술이 넘쳐나고 있었죠. 동식이 잔을 채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리 동무가 주인공이요. 마음껏 즐기시오. 첫 잔을 마셨을 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열기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 머릿속의 경고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방 안에 여자들이 들어온 것은 네 번째 잔쯤이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죠. 한 여자가 제 옆에 앉아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숙이와의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것은 감정이라기보다 감각에 가까웠죠. 모든 신경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평양에서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자극이었어요. 동식은 씩씩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즐기는 것 같았어요. 리 동무, 이게 인생이요.
평양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오?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술이 만들어낸 용기가 평소의 경계심을 모두 무너뜨렸어요. 웃고 마시고 노래를 불렀죠. 평양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당 간부가 자본주의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리다니. 보이부가 알면 그 자리에서 총살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보이부도 당도 수령님도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틀거리며 숙소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지만 술에 취한 저는 그것에 신경 쓸 상태가 아니었죠.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면서 오늘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상태로 눈을 떴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다시 가고 싶다는 것을. 그 화려한 조명, 그 음악, 그 향수 냄새, 손끝에 남은 감촉까지 모든 것이 다시 느끼고 싶은 감각으로 온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양의 리명철은 그날 밤 죽었고 선양의 리명철이 태어난 거였죠. 다만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유흥업소에 발을 들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동식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데려간 곳은 선양 외곽의 허름한 건물 지하였어요. 겉에서 보면 폐업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철문 안쪽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계단을 내려가자 넓은 홀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초록색 천이 깔린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빼곡히 앉아 있었고 담배 연기가 천장까지 자욱하게 피어올라 있었어요. 지하 카지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타락한 산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타락이라기보다 전쟁터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광기로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돈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승리와 패배가 한 장의 카드로 갈리는 그 순간의 긴장감이 공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식이 저를 한 테이블 앞에 앉혔어요. 규칙은 간단하오. 카드 숫자가 높으면 이기는 거요. 그가 제 앞에 위안화 몇 장을 놓아주었습니다. 종잣돈이라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판에 돈을 걸었어요. 카드가 뒤집어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숫자가 더 높았어요. 딜러가 돈을 밀어주었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쾌감이었죠. 이건 순수한 흥분이었어요.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감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도 이겼습니다. 세 번째도. 돈이 눈앞에서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어요. 북한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결혼하는지까지 전부 당이 결정했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테이블 위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돈을 걸고 카드를 받고 이기거나 지는 것은 온전히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번째 판에서 처음 졌어요.
배에 걸었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곧바로 다른 감정으로 변했어요. 되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었죠. 다음 판에 더 큰 금액을 걸었고 이겼습니다. 잃은 것보다 더 많이 되찾았어요. 그 순간의 쾌감은 처음 이겼을 때보다 몇 배나 강렬했습니다. 잃었다가 되찾는 것, 그것이 도박의 진짜 중독성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가져간 돈의 3배를 들고 카지노를 나왔습니다. 동식은 옆에서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리 동무 재능이 있구만. 그 칭찬이 기분 좋게 느껴졌죠.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으면서 주머니 속 돈다발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룻밤 만에 당에 바칠 한 달치 외화와 맞먹는 돈을 벌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카드 몇 장에 돈을 걸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 뒤로 카지노에 가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매일. 낮에는 무역성 간부로 일하고 밤에는 지하 카지노의 단골이 되었어요. 딜러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자리가 비면 저를 먼저 불렀죠. 이기는 날도 있었고 지는 날도 있었지만 이기는 날의 쾌감이 지는 날의 고통을 항상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는 날의 고통마저도 쾌감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잃는 순간의 절망이 클수록 되찾는 순간의 환희가 더 강렬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카지노에서 쓰는 돈이 유흥업소에서 쓰는 돈을 넘어섰습니다. 2달이 지나자 외화벌이로 빼돌린 돈의 대부분이 카지노 테이블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기면 몇 배로 불려 돌아왔지만 지면 한순간에 증발했죠. 그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무섭기도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평양에서의 40년은 단 한 번도 심장이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우는 제가 밤마다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비틀거리며 돌아와도 낮에 피곤한 얼굴로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는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성우가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일만 하는 조용한 동료라고요. 그 무관심이 얼마나 계산된 것이었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선양에 온 지 6달이 지나자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화벌이 수익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어요. 유흥업소, 카지노, 술자리. 밤마다 쏟아붓는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죠. 당에 송금해야 하는 외화 할당량은 매달 정해져 있었고 그 금액은 반드시 맞추어야 했습니다. 맞추지 못하면 본국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부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래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록하고 운송비나 접대비를 부풀려 차액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수법은 동식이 알려준 것이었죠. 전임 간부들도 다 이렇게 했소. 걱정 말고 하시오. 동식의 말에 양심의 가책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하지만 빼돌리는 금액이 커지면서 단순한 조정으로는 부족해졌어요. 결국 장부를 2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평양에 보고하는 공식 장부였어요. 거래 내역, 수익, 지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할당량에 맞춰 숫자가 딱 맞아떨어졌죠. 다른 하나는 실제 장부였습니다. 진짜 거래 금액, 진짜 수익, 그리고 제가 빼돌린 금액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장부 사이의 차이는 처음에 몇천 위안에 불과했지만 석 달 만에 수만 위안으로 벌어졌습니다. 숫자가 벌어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동시에 그 돈이 만들어내는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숙소에서 두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감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공식 장부의 숫자가 완벽해야 했어요.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목이 달아날 수 있었죠.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숫자를 고치고 다시 계산하는 것을 새벽까지 반복했습니다. 담배를 연달아 피웠고 바이주를 마시며 신경을 달랬어요. 손끝이 떨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알코올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 장부는 절대 들킬 수 없는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옷장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불안해서 장소를 바꾸었어요. 침대 매트리스 안쪽 솔기를 뜯어 그 사이에 끼워두었죠. 나중에는 그것마저 불안해서 외부 물품 보관함을 빌려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장부를 옮길 때마다 누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사방을 살폈어요. 편집증에 가까운 상태였죠.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처음으로 이상한 질문을 한 것은 그 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함께 출근하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명철 동무, 요즘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소? 송금액도 안정적이고.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식이 거래처를 잘 잡아줘서 그렇소?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성우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면 돌아왔을 때 책상 위의 서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그랬죠. 그가 화장실을 갈 때면 유난히 제 방 쪽을 스치듯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아니, 우연이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성우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이라면 그것은 곧 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걸었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카드가 뒤집어지는 순간만큼은 성우의 눈빛도 장부의 숫자도 평양의 가족도 전부 잊을 수 있었죠. 도박은 더 이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처가 된 거예요.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고 테이블에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이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흔적을 감추기 위해 장부를 더 정교하게 조작했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시 카지노로 갔죠. 끝없는 악순환이었지만 그 고리를 끊을 힘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숫자를 들여다보았어요. 실제 장부와 공식 장부의 차이가 어느새 10만 위안을 넘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금액은 더 이상 조정이나 조작으로 감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제대로 된 감사가 들어오면 단번에 들통날 규모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멈추자. 남은 돈을 다 채워넣고 장부를 맞추자.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카지노에서 한 번만 크게 따면 전부 메울 수 있다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선양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기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무역성 간부의 얼굴을 하고 거래처를 돌아다녔지만 밤이 되면 그 가면은 벗겨졌어요. 카지노, 유흥업소, 술자리를 전전하며 돈을 물쓰듯 뿌렸죠. 옷도 바뀌었습니다. 마오쩌둥 스타일의 인민복 대신 중국에서 산 가죽 재킷과 브랜드 셔츠를 걸치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돌아와서만 다시 인민복으로 갈아입었죠. 두 벌의 옷, 두 개의 장부, 두 개의 얼굴. 저의 삶 자체가 이중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박 빚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그해 가을이었어요. 카지노에서 연패가 이어졌습니다. 하룻밤에 2만 위안을 잃고 다음 날 되찾으려다 3만 위안을 더 잃었죠. 되찾겠다는 집념이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지는 판에 베팅을 2배로 올리는 것을 반복했고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8만 위안이 증발했어요. 그 돈은 당연히 외화벌이 수익에서 빼돌린 것이었죠. 동식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1만 위안, 다음에는 3만 위안. 동식은 흔쾌히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죠. 이자가 붙었고 그 이자는 일반 은행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다음 수산물 거래에서 마진을 더 떼어가겠다고 했어요. 사채의 고리가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에도 카지노를 끊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유흥업소에서 자주 보던 여자였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습니다. 28살 허난성 출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죠. 아니, 오히려 돈을 잘 쓰는 외국인 손님으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외로움이었는지, 욕망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이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장부의 숫자도 성호의 시선도 평양의 가족도요. 그녀와 선양 시내를 돌아다니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녀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나갔어요. 선물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아파트 월세까지 대신 내주기 시작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리리는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전화를 거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죠. 은숙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차분한 목소리, 수련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는 이야기, 집에 새로 배급된 쌀의 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하소연.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은 평양에서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날 밤 리리의 아파트에서 돌아와 숙소 거실에 앉았을 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은숙이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수련이가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죠. 빨간 체육복을 입고 두 팔을 힘차게 저으며 달리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울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자, 제대로 살자. 하지만 그 다짐은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카지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잃은 돈만 되찾으면 끝내겠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테이블에 앉아 카드를 받는 순간 딸의 사진도 아내의 목소리도 어젯밤의 눈물도 전부 증발해버렸죠. 남은 것은 카드와 돈, 그리고 이길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날도 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렁은 매일 조금씩 더 깊어졌고 저는 이미 허리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서류를 정리하는 성실한 동료였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일상이
제 혼란스러운 삶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어요. 가끔 성우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걸까?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어요. 명철 동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소? 할 이야기가 있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저는 카지노에 갈 계획이었지만 성우가 먼저 약속을 잡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숙소 근처의 작은 조선족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식당은 좁고 허름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천장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있었어요. 우리 외에 손님은 없었죠. 국수 2그릇을 시키고 마주 앉았을 때 성우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항상 무덤덤하고 읽을 수 없었던 그 눈이 처음으로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우가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들더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명철 동무, 본국에서 움직임이 있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보이부에서 외화벌이 간부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소. 선양만이 아니오. 단둥, 베이징, 선정까지. 전면적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감사라면 일반 무역성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무역성 감사는 장부 숫자만 맞으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보이부는 달랐죠. 그들은 장부 뒤에 숨겨진 것까지 파헤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브로커 접촉 기록, 개인 동선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어요. 만약 보이부가 제2중 장부를, 아니 제2중 생활 전체를 알게 된다면 돌아올 것은 총살뿐이었습니다. 성우가 계속 말했어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했소. 베이징에서 1명, 단둥에서 2명.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요. 알고 있었습니다. 외화 횡령으로 적발된 간부들의 운명은 하나였어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죠. 운이 나쁘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저는 국수 그릇을 밀어내며 물었어요. 성우 동무, 그 정보는 어디서 들은 것이오?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가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잠시 머뭇거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대답했어요.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요. 그 말은 경고인 동시에 최후 통첩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성우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시오. 우리 장부는 깨끗하오. 할당량도 빠짐없이 맞추고 있지 않소.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 고개 끄덕임이 동의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실제 장부를 꺼내 들었어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액이 12만 위안을 넘어 있었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금액을 메우려면 적어도 2달은 유흥과 도박을 완전히 끊고 모든 수익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하지만 2달이라는 시간이 있을지 알 수 없었죠. 보이부 감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카지노에 가지 않았습니다. 리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했습니다. 장부를 맞출 수 있는 방법,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 최악의 경우 도망칠 수 있는 방법까지. 하지만 어떤 계산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 가지 가능성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카지노에서 크게 한 번만 따면 된다. 12만 위안, 한 방이면 충분하다. 그 달콤한 속삭임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성우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어요. 유흥을 끊고 도박을 끊고 장부를 정리하고 남은 임기를 조용히 채운 뒤 평양으로 돌아갔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제 운명을 갈랐던 겁니다. 성우의 경고 이후 3일을 버텼습니다. 카지노에도 유흥업소에도 가지 않았어요. 숙소에 틀어박혀 장부만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숫자는 들여다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만 위안이라는 구멍은 그대로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메우려면 최소석 달이 필요했어요. 감사가 그때까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죠. 나흘째 되던 날 밤 결국 무너졌습니다. 카지노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새벽 2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갑자기 명확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남은 운영비와 다음 달 송금할 외화를 합치면 대략 15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두세 배로 불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12만 위안의 구멍을 메우고도 남는 금액이었죠. 미친 생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어요. 새벽에 숙소를 나설 때 성우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 있다는 뜻이었죠.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마루가 삐걱거렸어요.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우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았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카지노에 도착했을 때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익숙한 담배 연기와 도박 소리가 저를 맞았어요.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죠. 딜러가 제 얼굴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15만 위안,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첫 판에 3만 위안을 걸었습니다. 카드가 돌아가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어요. 카드가 뒤집어지자 제가 이겼습니다. 6만 위안이 되어 돌아왔죠. 보시오. 이래서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요. 환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되찾을 수 있다. 전부 되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두 번째 판에도 3만 위안을 걸었고 또 이겼습니다.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연승이 이어졌어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테이블 위에 산을 이루었죠. 1시간도 안 돼서 15만 위안이 40만 위안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감탄의 휘파람을 불었어요. 저는 신이 내린 손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모든 것을 되돌리는 날이다. 하지만 도박에는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기는 사람은 결국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5번째 판에서 처음 졌습니다. 8만 위안이 날아갔어요. 괜찮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6번째 판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10만 위안을 걸었습니다.
졌어요. 7번째 판 15만 위안을 걸었습니다. 또 졌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남은 돈 전부를 한 판에 밀어 넣었습니다. 올인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카드가 천천히 뒤집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졌어요. 전부 잃었습니다. 15만 위안,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서 증발했어요. 딜러가 무표정하게 돈을 쓸어갔고 구경꾼들은 한숨을 쉬며 흩어졌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텅 빈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이 백지가 된 것 같았죠. 15만 위안, 다음 달 평양에 보내야 할 외화, 사업 운영비, 전부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이중장부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음 달 할당량 자체를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으로 감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완전한 파산이었어요. 카지노를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선양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밝아오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죠. 텅 빈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전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15만 위안이든 12만 위안이든 숫자는 이미 의미가 없었죠. 끝난 거였습니다. 숙소에 돌아왔을 때 성우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카지노에서 전부를 잃은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동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빌려야 했어요. 다음 달 송금할 외화가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동식은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 동무 얼마요? 15만 위안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동식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죠. 15만이라. 리 동무, 이번에는 이자가 다르오. 알겠소?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동식에게 돈을 받아 다음 달 할당량은 가까스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멍 위에 종이를 덮어놓은 것에 불과했어요. 이중장부의 차액 12만 위안에 동식에게 진 빚 15만 위안까지 총 27만 위안이 넘는 빚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이자는 매달 불어났고 다음 달 송금액도 또 마련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그로부터 열흘 뒤 최악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평양에서 온 공문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무역성 감사국에서 보낸 것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감사팀 3명이 선양 사무소를 방문하여 정기 실적 점검을 실시한다. 모든 거래 장부,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라.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공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우가 사무실로 들어온 것은 그 직후였어요. 저의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공문을 가리켰습니다. 성우가 주워서 읽었어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온다고? 일주일 뒤에?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놀라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것을 분석할 여유가 없었죠. 남은 일주일 동안 필사적으로 장부를 손봤습니다. 밤잠을 포기하고 매일 새벽까지 숫자와 씨름했어요. 공식 장부의 모든 항목을 다시 점검하고 거래처별 계약서를 정리하고 은행 거래 내역과 대조했죠.
하지만 아무리 숫자를 돌려봐도 맞지 않았습니다. 차액이 너무 컸어요. 단순한 경비 부풀리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였죠. 손가락 끝이 시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장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동식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오. 하지만 위험하오 라고 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차액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죠. 동식이 중국 쪽 가짜 업체 도장까지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에게 도덕적 고민이란 사치였으니까요. 3일 밤을 새워 허위 계약서와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동식이 구해준 도장을 찍고 날짜를 조작하고 금액을 맞추었어요. 공식 장부와 가짜 서류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도록 하나하나 끼워 넣었죠. 완성된 서류 더미를 앞에 놓고 바라보았을 때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 감사관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감사팀이 오기 이틀 전 성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해달라고 했어요. 성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사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장부를 넘겼습니다. 성호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이 너무 정확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내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 날짜가 맞지 않소? 그리고 이 거래처 이름 전에 본 적이 없는데. 그가 가리킨 곳은 정확히 제가 조작한 부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성호 동무, 그건 최근에 새로 계약한 곳이요. 동식이 연결해준 업체요. 성호는 알겠소 하고 넘어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확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증거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느낌의 정체를 끝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이 도착하기 전날 밤 숙소에서 혼자 바이주를 마셨어요. 한 병을 비우고 두 번째 병을 열면서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평양에서 온 모범 간부가 중국 땅에서 도박꾼이 되고 횡령범이 되고 이제 감사 앞에 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은숙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말조차 너무 가벼웠죠. 감사팀은 월요일 오전 정확히 9시에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어요. 단정한 인민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광등 아래의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 그 자체였고 악수를 건네는 손은 차가웠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정리해 놓았고 차도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가슴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감사는 첫째 날부터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거래 장부를 한 줄 한 줄 확인했고 은행 거래 내역과 대조했어요. 계약서 원본을 들여다보며 도장의 잉크색까지 살폈죠. 세 사람 중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특히 꼼꼼했습니다. 그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의 수명이 1시간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째 날은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언급 없이 숙소로 돌아갔어요. 둘째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 감사팀 책임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리명철 동무, 이 거래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 그가 가리킨 것은
제가 조작한 허위 계약서 중 하나였습니다. 두바이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와의 거래로 꾸민 것이었죠. 준비해둔 설명을 술술 늘어놓았어요. 동식이 연결해준 신규 바이어이며 대금은 홍콩 계좌를 통해 정산되었다고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셋째 날 오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감사팀이 갑자기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서랍장, 캐비닛, 책상 및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죠. 저는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장부는 외부 보관함에 있으니 여기서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1시간 뒤 책임자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리명철 동무.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 거래처들 확인해 보았소. 두바이의 그 업체는 존재하지 않소. 홍콩 계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 계약서의 도장, 동일한 것이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발견되었소.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보이부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이 아닌 보이부였어요. 처음부터 이 감사는 단순한 실적 점검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이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거였죠. 요원들이 저의 양팔을 잡았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 현실이 비로소 실감났어요.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연행되면서 사무실을 빠져나올 때 복도 끝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덤덤하고 차분하고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스쳤어요. 그가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감사팀이 사무실을 뒤지는 동안 성우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왜 그는 수색 대상이 아닌 거지? 의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이미 보이부 요원에게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성우의 경고, 그 타이밍. 장부를 점검할 때 정확히 조작된 부분을 짚어낸 그의 눈. 감사 기간 내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그의 위치.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친 그의 무덤덤한 표정.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설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뒤에 올 진실이 너무 무서워서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끌려 내려진 곳은 선양 외곽의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창문도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중국 땅 위에 세워진 북한의 비밀 시설이었죠. 외화벌이 간부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곳, 한번 들어가면 두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 없다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하로 끌려 내려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철제 의자 하나, 철제 테이블 하나,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전부였어요. 의자에 앉혀진 뒤 수갑이 의자 팔걸이에 채워졌죠. 전구가 얼굴 바로 위에서 빛을 내리쬐었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었는지 3시간이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기다림 자체가 신문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죠. 공포와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신문관이 들어왔어요. 마른 체구에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내려간 남자였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리명철, 무역성 소속 외화벌이 간부.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동무라는 호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동무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가 서류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저, 리리와 함께 걸어가는 저, 동식에게 돈 봉투를 받는 저. 모든 순간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찍은 것인지 모를 사진들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누가 찍었는지 추측할 수 있었지만 그 추측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문관이 사진을 하나하나 제 앞에 나열하며 말했어요. 자본주의 퇴폐 문화에 물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소. 도박, 유흥, 여자. 당이 맡긴 신성한 임무를 이렇게 더럽힌 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해서 부정할 수조차 없었어요. 신문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횡령한 금액, 조작한 장부, 허위 계약서, 하나하나 추궁했어요. 처음에는 최소한의 것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도박은 했지만 횡령은 하지 않았다고, 장부 차이는 환율 변동 때문이라고. 하지만 신문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 거래 금액, 빼돌린 금액, 동식에게 빌린 돈의 규모까지. 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는 정확한 숫자를 들이밀었죠.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문가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알 필요 없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요. 전부 자백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소.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관통했어요. 은숙이와 수련이가 떠올랐습니다. 연좌제. 북한에서 반역자의 가족은 3대까지 처벌받았어요. 아내와 딸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죠. 전부 말하겠습니다. 입을 열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 돈봉투를 받은 날부터 유흥업소, 카지노, 이중장부, 허위 계약서, 리리와의 관계까지 1년 반 동안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인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가는 무표정하게 받아 적었고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자백이 끝난 뒤 신문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리명철, 당신은 자본주의의 독에 물든 반역자요. 당의 신임을 배반하고 인민의 재산을 도박판에 날린 파렴치한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반역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문이 끝나고 다시 혼자 남겨진 방에서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전구는 여전히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고 콘크리트 벽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물도 주지 않았고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갈증과 배고픔이 밀려왔지만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였어요. 누가 저를 밀고 한 것인지.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에서의 사진, 유흥업소에서의 사진, 리리와 함께 찍힌 사진. 전부 가까이에서 자연스러운 각도로 촬영된 것이었어요. 미행자가 찍은 것이라면 더 멀리서 더 조잡한 화질이었을 겁니다. 그 사진들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찍은 것이 분명했어요. 문이 다시 열린 것은 몇 시간 뒤였습니다. 신문관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새로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리명철,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어.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 대답해 주겠소.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어요. 신문관이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보위부 특별감시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자 이름은 최성호. 소속은 국가보위성 3국 해외파견감시반.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성호. 제 동료. 3년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출근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 그가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동식에게 돈봉투를 받은 날, 처음 유흥업소에 간 날, 처음 카지노에 간 날, 이중장부를 만들기 시작한 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심지어 제가 숙소에서 새벽에 장부를 수정한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소? 왜 처음부터 막지 않았소? 신문가는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찢었죠. 막으면 증거가 안 나오지 않겠소.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던지고 기다려야 하오. 당신은 미끼를 물었고 우리는 그물을 거둔 것이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성우가 저와 함께 파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보위부는 이전 파견 간부들의 횡령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다음 파견자를 통해 그 실체를 밝히려 했던 거죠. 저는 그 작전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우는 저를 감시하면서 제가 얼마나 깊이 빠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유흥업소에 갈 때 그가 따라가지 않은 것, 제가 새벽에 나갈 때 묻지 않은 것, 그 모든 무관심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성호의 경고마저도 작전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가 보위부 감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경고를 듣고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 장부를 더 정교하게 조작하는 모습, 마지막 한탕을 위해 전 재산을 카지노에 가져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추가 증거가 된 거였죠. 신문관이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들어왔어요. 평소의 어두운 사복이 아닌 보위부 장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3년을 함께한 동료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거였어요. 성우는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승리감도 경멸도 없었어요. 그저 임무를 완수한 사람의 공허한 눈빛이 있었을 뿐이었죠. 명철 동무. 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어조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동무라는 호칭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었겠죠.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울지도 분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배신이라는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동료가 아니라 임무 대상이었으니 배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였죠. 저만 혼자 동료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판결은 빨랐습니다.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콘크리트 방에서 신문관 2명과 마주 앉아 죄목을 듣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부였죠. 외화 횡령, 자본주의 퇴폐 문화 탐닉, 반영 명적 사상 오염.
죄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고개가 조금씩 더 숙여졌습니다. 형량은 정치범수용소 무기한 수감이었어요. 총살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수용소가 총살보다 더 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신문 마지막 날에 들었어요. 신문관이 무심한 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평양에서 추방되어 함경북도 무산군으로 이주 조치되었소. 추방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양 추방? 그것은 북한에서 사형 다음으로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평양 시민권을 잃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죽는 것과 같았죠. 은숙이와 수련이가 하루아침에 평양에서 쫓겨나 함경북도의 벽지로 보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이는 올해 13살이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상장을 받을 만큼 똑똑한 아이였죠. 평양의 좋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을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산골로 끌려가 성분 불량의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은숙이에게도 수련이에게도 저는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짐을 싸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끌려갔을 거예요. 선양에서 본국으로 압송되는 것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눈을 가리고 차에 태우고 어딘가에서 다른 차로 옮기고 국경을 넘었다는 것은 공기의 냄새로 알 수 있었어요. 중국 쪽의 공기는 매연과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이쪽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공기. 그것이 조국의 냄새라는 것이 씁쓸했어요.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군용 트럭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이 묶여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옆에는 저처럼 묶인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뒤쪽에는 총을 든 군인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짐을 보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 산길을 덜컹거리며 올라갔어요.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한 겨울산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하늘은 낮은 구름으로 덮여 회색빛이었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산인지 경계가 모호했어요. 길가에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초가집 몇 채가 보였지만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묶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10달 전까지만 해도 이 손은 돈다발을 세고 카드를 쥐고 바이주 잔을 기울이던 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전에는 무역성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딸 수련이의 머리를 쓸어주던 손이었죠. 지금은 거친 밧줄에 묶여 피가 통하지 않아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같은 손인데 만져온 것들이 이렇게 달랐어요. 트럭이 잠시 멈추었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들고 있었어요. 햇빛인지 달빛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용소에 들어가면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을 테니까요. 수련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던 모습, 빨간 체육복을 입고 두 팔을 힘차게 흔들며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던 그 모습이요.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며 울었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 진짜로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도 카지노에 간 그 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던 거예요. 자유를 꿈꿨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이었어요. 평양에서의 삶이 답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제가 추구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쾌락이었죠. 돈, 술, 여자, 도박. 그것들은 자유의 껍데기였을 뿐, 진짜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진짜 자유라면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을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둘 다 실패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주변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알 필요도 없었어요. 끝이 정해진 길이었으니까요. 옆에 앉은 사람 중 하나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트럭의 엔진 소리에 묻혀 간신히 들렸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곳에서 살아나왔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트럭 위에서 바라본 회색 하늘이 아직도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임무를 받고 파견된 간부들이 같은 유옥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들 옆에도 성우 같은 사람이 앉아 있겠죠. 웃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것이 그 체제의 방식이었고 아마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